여러분, 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태평성대가 펼쳐진 듯 보였던 그 시절, 과연 왕의 자리는 얼마나 단단한 것이었을까요? 어좌에 앉은 어린 왕의 목소리가 진정으로 온 나라를 움직이는 명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에 불과했을까요? 그리고 왕실의 군대는 누구를 위한 방패였으며 누구의 칼이 되어주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된 피로 얼룩진 한 시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약한 어린 왕을 둘러싼 노예한 대신들의 치열한 권력 싸움 속에서 한 왕족이 어떻게 군사력을 자신의 손에 쥐고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꾸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조선 초기 문종의 갑작스러운 승하와 함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나라는 겉으로만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었죠. 어린 왕의 어깨 위에는 감당하기 버거운 왕관의 무게가 놓여 있었고 조정은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처럼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을 다 알지 못하는 단종은 대신들의 시선과 움직임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어좌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의 작은 어깨는 대신들의 무게감에 짓눌리는 듯 보였을 테고요. 그때 조정의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흔들던 인물들은 바로 김종서와 황보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단종을 보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왕권은 이들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왕이 아닌 이 두 재상의 눈치를 살피며 움직였고 중요한 결정들은 대부분 그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명령들이 과연 진정으로 왕의 뜻이었을지 의문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명분 없는 권력 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고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뿌리째 흔들리는 나무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멀리서 하지만 아주 예리하게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에게는 숙부였던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듯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대한 야망과 함께 깊은 위기감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어린 왕이 제대로 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신들의 손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실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과연 이대로 두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나서야만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을 수도 있겠죠. 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욕망을 넘어선 이 불안한 시대를 뒤흔들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비밀스러운 공간에 수양대군과 그의 책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명의 권람과 같은 인물들이었죠. 이들은 마치 거미줄을 치듯 은밀하게 거사를 모의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졌지만 그 내용은 왕실의 운명을 뒤바꿀 만큼 거대하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펼쳐진 지도 위에서 병력의 배치와 주요 인물들의 움직임을 치밀하게 논의했습니다. 왕실의 군사력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단순한 권력 장악을 넘어 왕권 수호라는 그럴싸한 명분 아래 병권을 탐하는 그들의 계획은 더욱 구체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수양대군은 충성스러운 핵심 군사 세력을 물밑에서부터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칼을 갈고 무기를 정비하는 병사들의 모습은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양대군에게 고개를 숙이며 충성을 맹세하는 무장들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불길한 기운마저 느끼게 할 정도였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들 또한 하나씩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거침없이 왕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숨죽인 채 때를 기다리던 그림자 속의 음모는 이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낼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칼날을 갈고 무기를 정비하며 때를 기다리던 그림자들의 시간은 마침내 핏빛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끝나고 말았죠.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바로 그날 밤, 수양대군의 오랜 숙고와 치밀한 계획은 더 이상 비밀에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숨죽인 채 기다리던 왕실의 밤은 일순간 아비규환의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의 발걸음은 마치 죽음의 전령처럼 고요한 궁궐 담장을 넘어 권력의 중심에 있던 대신들의 집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칼날이 번뜩였고
그들의 눈빛에는 오직 임무완수의 결의만이 가득했죠. 가장 먼저 칼날이 향한 곳은 영의정 김종서 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정사를 돌보느라 지쳐 잠든 노대신에게는 어떤 경고도 자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곤히 잠든 김종서 대감의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문은 부서지고 잠든 이들은 끌려 나왔으며 곳곳에서 비명과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수양대군 측 병사들은 거침없이 저택 안으로 들이닥쳐 김종서 대감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붉은 피가 차가운 마루와 담장을 흥건히 적셨고 그 피는 마치 다가올 거대한 피바람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죠. 이 잔혹한 숙청은 단지 한 개인의 제거를 넘어 오랫동안 단종의 곁을 지키며 왕실의 실권을 쥐고 있던 거대한 세력의 심장을 도려내는 행위였습니다. 이어서 우의정 황보인 대감과 이조판서 조극관, 병조판서 민신 등 수양대군에게 반대하는 주요 대신들의 저택에도 어김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의 집 또한 예외 없이 무장한 군사들에게 습격당했고 저항하는 이들은 가차없이 베어졌으며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 갔습니다. 한때 왕실의 기둥이자 단종의 든든한 보호자였던 이들은 피 묻은 새벽 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너무나도 빠르고 은밀하게 그러나 극도로 폭력적으로 진행되어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섬뜩한 현실이 되었죠. 혼란은 궁궐 안으로도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충격을 받은 궁인들은 이리저리 흩어져 비명을 질렀고 미처 무장을 갖추지 못한 궁궐 수비병들은 당황한 채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이끄는 군사들은 이미 궁궐의 주요 요새와 문들을 장악하며 모든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했고 지휘관들의 날카로운 명령 소리는 혼란스러운 방공기를 갈랐습니다. 왕실의 군사력을 자신에게로 가져오겠다는 수양대군의 계획은 이제 단순한 모의를 넘어 현실의 피와 살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병력들은 순식간에 재배치되었고 기존의 지휘 체계는 무력화되었습니다. 수양대군과 그에게 충성을 맹세한 무장들은 이제 왕실의 군사력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새로운 군영을 건설하려는 첫발을 내딛고 있었죠. 병사들은 이제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지만 수양대군의 단호한 눈빛과 그를 따르는 압도적인 병력 앞에서는 그 어떤 저항도 무의미했습니다. 왕실의 군대는 더 이상 단종을 수호하는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양대군의 손에 쥐어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권력의 판도를 뒤흔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도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수양대군은 피로 얼룩진 궁궐 한가운데서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병사들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직 목표를 향한 강렬한 의지와 냉철한 결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을 통해 왕권을 다시 세우고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조선을 이끌겠다는 명분을 가슴에 품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권력에 대한 맹렬한 욕망을 분출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날 새벽은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잔혹하고도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기존의 군사체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병권의 재편이 무자비하게 시작된 것이죠. 이 피로 물든 새벽은 왕권을 향한 그의 거침없는 행보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 서막이 거치자 조선은 피로 얼룩진 격변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양대군의 칼날은 망설임 없이 오랜 세월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대신들을 향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방공기는 무겁고 섬뜩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무기와 은밀히 움직이는 발소리가 공포의 전조를 알렸을 겁니다. 가장 먼저 칼끝이 향한 곳은 바로 영의정 김종서의 저택이었는데 그는 당시 조선의 실질적인 1인자이자 어린 단종을 굳건히 보필하던 충신 중의 충신이었죠. 한밤중 김종서의 집은 사방에서 들이닥친 무장한 군사들에 의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결의 습격을 당한 김종서 대감은 미처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그의 목숨을 노리는 칼날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피는 차가운 마루를 적시며 권력의 잔혹한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좌의정 황보인을 비롯해 수양대군에게 반대하거나 걸림돌이 될 만한 고위 관료들 또한 예외 없이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들의 집 또한 피와 비명으로 얼룩진 참혹한 현장이었을 겁니다. 궁궐 안 역시 혼란과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쳐 왕궁을 장악하고 기존의 경비를 맡았던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습니다. 어린 단종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그의 무력한 눈빛 속에는 왕으로서의 존엄보다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의 공포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수양대군은 이 모든 움직임을 직접 지휘하며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죠.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왕좌를 향한 뜨거운 야망과 냉철한 결단만이 번뜩였습니다. 기존의 군사체계는 한순간에 와해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왕실을 수호하고 국가 방위를 책임지던 군영의 지휘관들은 숙청되거나 수양대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새로운 질서에 편입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병력들은 재배치되었고 충성심이 의심되는 병사들은 해산되거나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되었죠. 말 그대로 병건이 수양대군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첫 단계가 무자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피로 물든 새벽은 왕권을 향한 그의 거침없는 행보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서막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 새벽에 이미 조선의 권력 구조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바람 속에서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죠. 그는 자신의 왕권을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으로 굳건히 다져야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세조가 선택한 것은 바로 강력하고 체계적인 군사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반대 세력을 숙청하는 것을 넘어 조선의 모든 병권을 왕에게 완전히 집중시키고 실질적인 군사력을 강화하여 왕실의 권위를 확고히 하려 했던 것이죠. 세조는 먼저 중앙군 체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의흥상군부와 오이도총부의 설립이었는데 의흥상군부는 군사정책을 총괄하고 병사들을 지휘하는 최고 사령탑 역할을 수행했으며 오이도총부는 수도 방위와 각 지방의 병력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군사행정기구였습니다. 이 두 기구를 통해 세조는 그동안 여러 대신과 지방 세력에게 분산되어 있던 군사지휘권을 오직 왕에게로만 집중시켰습니다. 이제 군사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진정한 왕의 군대가 된 것이 또한 세조는 병농일치 원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평시에는 농사를 짓고 유사시에는 전투에 임하는 병사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관리하여 국가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려 했죠. 이를 위해 둔전이라는 군사 목적의 토지를 설치하여 병사들이 직접 경작하고 군량미를 확보하게 했습니다. 이는 군대의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시에도 안정적인 물자 보급을 보장하며 군사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둔전은 단순한 농지가 아니라 왕권 강화의 중요한 전략적 도구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군사개혁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개혁 과정에서 여전히 왕권에 불복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은 가차없이 숙청되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왕권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냉철한 판단과 단호한 실행력은 조선의 모든 관료와 백성들에게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각인시켰죠. 훈련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대규모 병사들의 모습과 새롭게 정비된 군영에서 펄럭이는 왕의 깃발은 세조가 구축한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조는 이처럼 피와 철의 논리로 자신의 왕좌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의 시대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절대 왕권의 시대였죠. 이전에 불안정했던 어린 왕의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오직 왕의 의지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 것입니다. 그는 군사력을 통해 조선의 기틀을 다지고 이후 오랜 기간 이어질 왕권 강화의 초석을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피와 희생이 따랐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조는 피와 철의 논리로 자신의 왕좌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이제 그는 왕좌에 앉아 그 피로 다진 권력을 더욱 단단히 굳히기 시작했죠. 단순한 왕위 찬탈을 넘어 조선의 모든 시스템을 왕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 누구도 감히 왕권에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 그의 다음 목표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을 쌓아 올리듯 세조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왕권을 요새처럼 굳건히 만들었죠. 그 첫걸음은 바로 중앙군사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이었습니다. 기존의 여러 군영들이 각기 다른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왕의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전달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여러 갈래로 흩어진 물줄기를 하나로 모으듯 세조는 병권을 왕에게 집중시키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죠. 바로 의응상군부와 오이도총부가 그 핵심이었습니다. 의응상군부는 조선 초기부터 존재했던 군사기구였지만 세조는 이곳의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군사적 의사결정을 이곳을 통해 왕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이도총부는 전국의 모든 병력을 5개의 위로 나누어 편제하고 이들을 직접 통솔하는 최고 군령기관으로 재정비했죠. 이 두 기관은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군사 지휘권이 왕의 손으로 직접 모이게 하는 그야말로 왕권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였죠. 과거에는 병조 판서나 일부 대신들이 군사력을 좌지우지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왕의 명령만이 유일한 군령이 되었습니다. 이는 왕이 곧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임을 명확히 하고 군사력의 분산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였던 셈입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모든 악기를 통솔하듯 세조는 조선의 모든 군대를 자신의 지휘 아래 두었던 것, 단순히 지휘 체계만 정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 그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도 마련되었죠. 세조는 백성들이 평시에는 농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병사로 전환되는 병농일치 원칙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는 병력 수급을 안정화하고 국방력을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죠. 또한 군량미 확보와 병사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둔전을 설치했습니다. 군대가 직접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는 방식은 전쟁 시 장기적인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군사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듯 둔전은 강력한 군사력의 자양분이 되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군사개혁은 단순히 제도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왕권에 도전하거나 개혁에 불복하는 세력들은 가차없이 제거되었죠. 세조의 냉철한 판단과 단호한 실행력은 그의 왕권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강력한 강물이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쓸어버리듯 세조는 자신의 권위에 흠집을 내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대규모 병사들의 모습과 새롭게 정비된 군영에서 펄럭이는 왕의 깃발은 세조가 구축한 강력한 왕권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세조가 쌓아 올린 강력한 군사 기반은 이후 조선 왕조의 안정과 번영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흘려진 피와 희생의 그림자는 역사 속에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왕권은 조선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이렇듯 세조가 쌓아 올린 강력한 군사 기반은 이후 조선 왕조의 안정과 번영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흘려진 피와 희생의 그림자는 역사 속에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왕권은 조선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바위가 오랜 시간 거친 풍파를 견디며 단단해지듯 세조의 왕권은 피와 숙청의 시간을 거쳐 그 어떤 균열도 찾아볼 수 없게 견고하게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이제 세조는 군사개혁의 정점에 서서 모든 병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그 어떤 도전도 어떠한 저항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번뜩였죠. 왕좌에 앉은 그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흔들림 없는 권위를 내뿜으며 모든 신하와 백성을 압도하는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숨죽이며 그의 단호한 결정을 따랐고 그 누구도 감히 왕의 뜻에 반기를 들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오직 왕의 목소리만이 절대적인 법으로 울려 퍼지는 엄숙한 침묵이 흘렀죠. 피로 얼룩진 왕권 강화의 역사는 바로 이 순간 마침내 그 정점에 도달하며 완벽하게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세조가 모든 군사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음으로써 조선의 왕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는 의응상군부와 오이도총부 같은 새로운 중앙군 체제를 완비하며 모든 병권을 오직 왕에게로 그리고 왕의 명령에만 집중시키는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군사훈련은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둔전을 더욱 확대하여 군량미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굳건한 시스템을 공고히 했죠. 이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넘어 왕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 아래 조선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피눈물이 깔려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한 이 군사력 재편은
때로는 가혹한 숙청과 잔혹한 희생을 서슴없이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강력한 왕권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굳건한 기반이 되었지만, 동시에 지울 수 없는 깊은 그림자를 역사 속에 드리웠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건축물이 수많은 벽돌과 노동자의 땀, 그리고 때로는 무고한 희생으로 지어지듯, 세조의 절대 왕권 또한 그 시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조의 피해 군사 개편과 절대 왕권 확립 이야기를 되짚어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군사력이 단순히 외부의 적을 막아내는 전쟁 도구에만 그치지 않고 국가의 권력 구조와 정치적 안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왕이라는 한 개인의 욕망이 왕권 수호라는 거창한 대의명분으로 어떻게 포장되고 정당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휘둘리고 때로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는지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지점이죠. 강력한 왕권이 세워진 이면에 숨겨진 피와 희생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이라는 시대를 초월하는 끝나지 않는 질문에 대한 깊은 여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조가 구축한 강력한 군사 기반이 조선 왕조의 안정과 번영에 어떤 토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견고하게 확립된 절대 왕권이 과연 조선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백성들의 삶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